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생의 마지막이 보이는 아이.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죽었어요? 먼 옛날 전란이 핥힌 조선 땅 한 고을에 10살배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을 들여다보면 그 물에 비친 사람의 전생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 소년은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한 번, 두 번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는데 핵심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살해된 시신의 얼굴을 물에 비춰보는 것과 끔찍한 살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관가에서는 살해범과 살해 방법까지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아이의 능력을 그냥 묻혀둘리 만무했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이를 불러 시신의 억울한 죽음을 물을 통해 보게 했지요. 아이는 점점 유명해졌지만 동시에 아이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을 빌어온 것이라며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절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고 맙니다. 과연 소녀는 무엇을 보았으며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먼 옛날 선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왜군의 칼날이 온 강토를 휩쓸고 지나간 지 몇 해가 흘렀건만 백성의 삶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듯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한양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고을은 더욱 그러했지요. 논밭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뼈를 묻었으며 살아 돌아온 자들마저 굶주림과 역병에 쓰러져 갔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앉은 늙은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 등을 돌린 세상이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억울한 죽음이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고을 장터 한켠에는 조그만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연화라는 이름의 과부였지요. 나이는 30이 채 되지 않았건만 이마에는 벌써 근심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오래 참아온 슬픔이 옅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어찌나 고운지 오가는 장사꾼들은 국밥 한 그릇을 핑계로 연화의 얼굴을 보러 들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연화 곁에는 언제나 10살배기 사내 아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윤서였지요. 윤서는 또래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느 아이들이 장터를 뛰어다니며 떠들썩하게 놀 나이였건만 윤서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손발은 작고 가늘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유난히 맑고 깊어서 마주치는 어른들이 괜스레 시선을 피하곤 했지요.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보고 오래 기억하는 아이였습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란이 남기고 간 고열과 설사병이 마을을 휩쓸던 봄날, 연화는 밤낮 없이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지만 끝내 그를 붙잡지 못했지요. 그 뒤로 연화는 홀로 국밥솥 앞에 서서 새벽부터 밤까지 불을 지폈습니다. 윤서는 그런 어머니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스스로 나무를 해 오고 물을 길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라고 하기엔 너무 의젓했고 어른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어깨였지요. 장터에는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고을원님은 50이 넘은 나이에 배가 불룩한 사내로 의심이 많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한 번쯤은 꼭 뒤집어서 생각하는 성정이라 아랫사람들은 그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기를 두려워했지요.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는
아전 정필은 달랐습니다. 나이는 40줄이었으나 눈빛이 여전히 맑고 공정한 인물로 억울한 백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몇 안 되는 관속이었습니다. 윤서가 어머니 손을 잡고 관아 앞을 지날 때면 정필은 언제나 먼저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건넸지요. 마을에서 가장 기이한 인물은 우물가 무당 월향이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여인으로 이른 새벽이면 홀로 우물가에 앉아 낮게 중얼거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향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녀를 찾았지요. 두려운 것과 의지하고 싶은 것이 뒤섞인 묘한 관계였습니다. 윤서는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에 쓸 물을 깃는 일 외에도 마을에 장례가 나면 염할 물을 길어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품삯이 넉넉하지는 않았지요. 엽전 몇 잎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모이면 어머니의 국밥집에 쓸 나무 한 단이 되었고 소금 한 줌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알았기에 마다하지 않았지요. 죽은 자 곁에서 일하는 것이 또래 아이들은 기겁을 하며 달아날 일이었건만 윤서는 무서움보다 어머니의 수심 가득한 얼굴이 더 싫었습니다. 그 마을 우물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두레박을 한참 내려야 물이 닿았고 끌어올린 물빛은 맑은 날에도 어딘가 검푸른 기운이 감돌았지요. 어느 날 염할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섰을 때 무당 월향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향은 윤서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우물은 전란 때 많은 피를 삼켰지. 억울하게 간 넋들이 아직도 물밑에 고여 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레박을 내리며 검푸른 수면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때 그의 눈동자에 무언가가 잠깐 스쳤습니다. 물이 출렁이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수면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지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아침 마을에 급사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터 끝에 살던 포목상 영감이 새벽에 숨을 거뒀다는 것이었지요. 전날까지도 멀쩡히 배를 팔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으니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병인가 아니면 그간의 과로인가. 윤서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염할물을 길어 포목상 영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랑아리를 지게에 지고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가니 방 안에는 이미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윤서는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지요. 죽은 자 곁에서 일하는 것이 무서워지는 날이 있었고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내리깔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신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항아리에서 물을 떠 옆에 놓인 대야에 천천히 부었지요. 찰랑 물이 담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야 속 수면이 잔잔해지면서 물 위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물만 보던 윤서의 눈에 포목상 영감의 얼굴이 수면에 비쳐든 것이었지요. 살아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누운 시신의 얼굴이 물 위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물속에서 장면이 열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 포목상 영감의 뒷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묵직한 몽둥이 그림자가 내려오는 순간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펼쳐졌습니다. 목이 꺾이는 마지막 순간이었지요. 윤서는 대야를 뒤집을 뻔했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다 방문에 등을 부딪혔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이의 눈에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본 그 장면은 너무도 선명해서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지요. 윤서는 한동안 방문 앞에 그대로 앉아 대야 속 잔잔해진 물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며칠 동안 그것을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포목상 영감의 장례가 치러지고 무덤이 봉해지는 동안에도
윤서는 물속에서 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지요. 어머니 연화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마를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서의 발길을 움직인 것은 아전 정필이었습니다. 정필이 장터를 지나다 윤서의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지요. 아이야, 얼굴이 왜 그리 까맣게 죽어 있느냐. 그 한마디에 윤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물에서 본 것을. 몽둥이 그림자와 꺾이는 목을. 정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당장 시신을 다시 살피게 했지요. 포목상 영감의 뒷머리에는 분명히 함몰된 자국이 있었습니다. 역병도 과로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한 죽음이었지요.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윤서에게 쏠렸습니다. 그날 밤 월향이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국밥솥을 씻고 있을 때 월향은 아무 말 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고 윤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무겁던지 윤서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요. 월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을 본 아이로다. 연화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지요. 월향은 윤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물은 업을 비추는 것이야. 내가 본 것은 단순한 전생의 장면이 아니다. 전생에서 억울하게 쓰러진 자의 마지막 순간이지. 윤서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자신이 본 것은 억울한 죽음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을. 월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이 능력은 선물이 아니다. 무거운 짐이야. 내 삶을 삼킬 수도 있다. 마당을 빠져나가는 월향의 뒷모습이 달빛에 녹아들었습니다. 그 뒤로 두 번의 일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못가 익사 사건이었습니다. 마을 아낙 하나가 빨래를 하다 물에 빠졌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발이 미끄러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서가 연못 수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물속에는 등을 밀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안악의 등 뒤에서 두 손이 뻗어나왔지요. 두 번째는 낙마 사고였습니다. 원님댁 마부가 말에서 떨어져 즉사하였는데 사람들은 말이 놀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서가 그 자리 무릉덩이를 보았을 때 누군가 고삐를 칼로 반쯤 끊어놓은 장면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정필은 두 사건 모두 윤서의 말대로 조사하여 범인을 밝혀냈습니다. 관아에서는 윤서를 불렀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 어찌 그리 틀림이 없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 하더니 이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눈에 무엇이 씌었나? 귀신을 보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윤서를 보면 슬그머니 길을 비켰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내 아이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목이 말랐는지 우물가로 뛰어오더니 두레박에 고인 물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물 위에 그 아이의 얼굴이 비치는 순간 수면이 흔들리며 장면이 열렸기 때문이었지요. 전쟁터였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들판 위에 한 젊은 병사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화살이 날아와 꽂혔고 병사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손을 뻗으며 클바닥을 긁다가 이내 움직임을 멈추는 마지막 장면이었지요. 윤서는 눈을 들어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멀쩡했습니다. 물을 실컷 들이켜고는 입가를 닦으며 다시 뛰어가고 있었지요. 윤서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인데
물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억울한 죽음의 마지막 장면이라면 저 아이는 살아있는데 어찌하여 죽음의 장면이 보인단 말인가? 그러다 윤서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것은 저 아이의 전생이구나. 물은 억울한 죽음을 비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얼굴이 비친 사람의 전생, 그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전생에서 억울하게 쓰러진 자의 마지막 장면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포목상 영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야의 영감의 시신 얼굴이 비치던 순간, 물이 보여준 것은 이미 전생이 돼버린 노인의 이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연못가 익사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윤서는 연못 수면을 들여다보았고 등을 밀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못에 죽은 안악의 얼굴이 비친 것은 아니었지요. 윤서는 천천히 생각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안악은 그 연못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던 그 순간 안악의 얼굴은 물속에 잠겨 있었지요. 물에 잠겨 죽은 자는 그 물 자체의 마지막 순간이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물 위에 비치지 않아도 그 물 속에서 죽었다면 물은 이미 그 마지막을 품고 있었지요. 낙마사고 현장의 물웅덩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부는 말에서 떨어져 물웅덩이에 얼굴을 쳐박고 숨을 거두었지요. 그 물웅덩이에는 마부의 마지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얼굴이 물 위에 비치면 그 사람의 전생 마지막 장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생을 마감한 자라면 그 물 자체가 마지막 순간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윤서는 두레박을 내려놓고 우물 난간에 기댔습니다. 무거운 것을 알게 된 날의 하늘은 유난히 무겁고 낮았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서가 관아에 불려다니고 마을 사람들이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부터였지요. 국밥집 손님도 줄었습니다. 귀신 보는 아이 어미가 끓인 국밥이라며 입에 올리는 자들이 생겼고 그 소문은 장터 전체로 퍼졌습니다. 어느 저녁 연화는 윤서의 밥그릇에 두툼하게 밥을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앞으로는 말을 아껴라. 윤서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윤서의 눈을 바라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지요. 세상은 진실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결국 그 말한 사람이 미움을 받는 법이야. 그 말에 윤서는 어머니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윤서를 향한 것인지 다른 무언가를 향한 것인지 윤서는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이불을 덮고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직전 마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양반가에서 급사 소식이 났습니다. 그 집 도련님이 새벽에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지요. 나이는 이제가 15, 몸에 아무런 상처도 집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천병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필은 석연치 않아 윤서를 찾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한 번만 봐주었으면 한다. 여말물을 준비해달라 하였으니 방 안에 들어가도 된다. 윤서는 물항아리를 지게에 지고 그 양반가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넓은 사랑채와 안채가 위엄있게 자리하고 있었고 하인이 윤서를 도련님의 방으로 안내했지요. 방문을 열자 도련님의 시신이 이불 위에 단정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창호지로 걸러진 햇살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지요. 대야에 물을 담아 주거라. 나이 든 몸종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항아리를 기울여 대야에 물을 부었습니다.
찰랑 물이 담기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지요. 윤서는 시신을 보지 않으려 애썼으나 대야를 놓는 순간 수면에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창가에 누운 시신의 얼굴이 대야 속물에 고스란히 비쳐든 것이었지요. 그러자 물속에서 장면이 열렸습니다. 깊은 밤, 촛불이 꺼진 어두운 방. 한 여인이 도련님의 몸 위로 몸을 숙이며 두꺼운 이불로 얼굴을 꾹 눌러 막았습니다. 도련님의 손발이 버둥거리다 이내 잠잠해지는 장면이었지요. 윤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계모였습니다. 대야를 놓던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찰랑거리며 장면이 흩어졌지요.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몸종을 보았습니다. 나리를 불러 주십시오. 정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윤서는 물속에서 본 것을 낮은 목소리로 전했지요. 정필은 즉시 시신을 재검하게 했고 도련님의 입 안에서 비단 섬유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불 안감에 실 조각이었지요. 계모는 신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했지만 그 어떤 거짓도 이미 발견된 증거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과 달리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먼 친척 집에 보내졌다는 말도 있었고 도성 밖으로 쫓겨났다는 말도 있었지요. 양반가의 추문이 관하 기록에 남는 것을 꺼린 집안의 손길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정필은 윤서에게 찾아와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 내 말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법이다. 그래도 내 덕에 진실은 밝혀졌느니라. 그 뒤 며칠이 지나 그 양반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논 두마지기와 마을 안쪽 기와집 한 채, 그리고 그 집에 딸린 깊은 우물을 윤선애에게 내린다는 것이었지요. 입막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고생한 어머니 앞에 갑자기 생긴 집과 논이었으니까요. 이삿짐을 챙기며 윤서는 새 집 우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깊었습니다. 정필이 예전에 한 말이 떠올랐지요. 우물이 깊을수록 많은 것을 비춘다. 그 말이 복선인지 경고인지 그때의 윤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 집 우물 앞에서 윤서는 처음으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능력이 처음 열렸던 날을.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난 봄날이었지요. 어머니가 잠든 새벽 윤서 혼자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두레박을 내리려는 순간 수면에 장면이 열렸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가 보였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채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놓여 있었지요. 아기는 입을 벌리고 울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고 작은 손발을 버둥거리다 이내 힘이 빠지는 장면이 물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굶어 죽는 아기였습니다. 그때 윤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무섭고 슬퍼서 울었지요. 그러나 지금 새 집 우물을 바라보며 윤서는 그 아기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기억 속 아기의 눈동자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이었지요. 마치 오래된 꿈속에서 한 번쯤 본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우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삿날 저녁은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새 부엌에 처음으로 불을 지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흘바닥 새방을 전전하다 기와집 안방에 짐을 풀었으니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었지요. 저녁 국밥 한 그릇을 끓여 윤서와 마주 앉은 연화는 한참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웃으며 물었습니다. 윤서야, 우리 새 집 우물도 한번 보러 가자꾸나.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우물 난간을 비추고 있었지요. 연화는 우물가에 서서 수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참 깊구나, 물도 맑고. 그 순간 연화의 얼굴이 수면에 비쳤습니다. 윤서는 어머니 옆에 서 있다가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물속에서 장면이 열렸기 때문이었지요. 전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불타는 들판,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달리는 한 여인. 여인은 지쳐 무너졌고 아이를 방 안에 눕혔습니다. 전쟁터로 끌려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요. 아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여인은 아이 곁에 앉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얼굴이었지요. 그 여인은 결국 깊은 밤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남자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남자와 함께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벌어지고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었지요. 그러나 장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과 남자가 산길을 달리는데 갑자기 적군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달렸지만 칼날이 등을 관통했습니다. 여인은 앞으로 고꾸라졌고 흙바닥에 피가 번졌습니다.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다 이내 움직임을 멈추었지요. 그것이 여인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물속에 비친 그 여인의 얼굴은 지금 옆에 서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아기의 얼굴은 예전에 첫 능력이 열렸던 날 보았던 바로 그 아기였지요. 어머니와 윤서는 전생에서도 모자지간이었고 어머니는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자 자신을 버리고 남자와 도망을 가게 되고 갓난 아기였던 자신은 홀로 남겨진 채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물 위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물빛이 참 고와.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으면 좋겠구나.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윤서는 그것을 꾹 눌렀습니다. 예, 어머니. 겨우 그 한마디만 겨우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윤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홀로 우물가에 남았지요. 수면은 이미 고요했습니다. 저녁 하늘만 잔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무릎이 풀려 우물 난간에 주저앉았습니다. 날 버린 자가 지금 나를 살린 자라니.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생에서 굶겨 죽게 만든 어머니가 이 생에서는 자신을 먹이고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윤서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마당 흙이 차가웠으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신을 끌고 대문을 나서 걸었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찬 겨울 바람이 뺨을 때렸고 발 아래 서리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슬펐고 마을 사람들의 눈길도 두려웠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것들과 달랐습니다. 세상이 아래 위로 뒤집히는 것 같았지요. 전생에 버려진 것과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같은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분노인지 혼란인지도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동안 윤서는 마을 어기 빈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물이 고이면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흐릿해져 있었지요.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물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헛간 앞에 떠돌이 노인 하나가 쉬어가려 앉았습니다. 등이 굽고 수염이 허연 노인이었는데 윤서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지요. 그러다 윤서가 이런저런 사연을 다 털어놓고 나자 노인은 오래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전생은 빚이요. 현생은 갚음이다. 윤서는 그 말을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라진 뒤에도 그 말은 귓속에 맴돌았지요. 윤서는 어머니의 삶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병수발을 밤낮 없이 들었던 것. 국밥솥 앞에서 쉬지 않고 불을 지폈던 것. 손님이 줄어도 윤서에게는 언제나 밥그릇에 고봉으로 담아주었던 것. 멸시받는 과부라는 처지에서도 고개를 꺾지 않았던 것. 연화는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도 몸으로도 삶 전체로 속죄하고 있었지요. 버렸던 것을 거두고 굶겼던 것을 먹이고 남겨두었던 것을 곁에 두는 방식으로. 그것이 이 생의 빚갚음이었습니다. 윤서는 오래도록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흐릿하게 반짝였지요. 윤서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화가 부엌에서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윤서를 보자 연화의 얼굴에 안도와 놀라움이 동시에 스쳤지요. 이 녀석아,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거냐? 연화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나무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호통을 치지는 않았지요. 윤서가 평소 말없이 제 일을 해내는 믿음직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을 해야 어미가 알지. 윤서는 마당에 선 채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물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을 찾아다니며 시험해 보았습니다만 윤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다가와 윤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러곤 아들을 품에 안았지요. 그것 참 다행이로구나. 윤서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몸을 굳혔습니다. 연화는 윤서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린 내가 죽은 사람 곁에서 그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느냐. 밤마다 꿈에 시달렸을 것이고 낮에도 그 장면들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능력 없어진 것이 오히려 천만다행이다. 이제 내가 평범한 아이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어미는 그것이 더 기쁘다. 윤서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생에서 자신을 버린 어머니. 그러나 그 어머니는 전쟁 속에서 홀로 아이를 안고 도망쳤고 굶주림 속에서 견디다 결국 무너졌으며 도망치다 적군의 칼에 맞아 죽었지요. 그리고 이 생에서는 과부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국밥솥 앞에 서서 아들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두 생 모두 고생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등이 얼마나 작고 여린지 이제야 느껴졌지요. 이 작은 등으로 두 생을 버텨온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윤서는 그 한마디만 겨우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윤서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들을 안고 서 있었지요. 마당에 아침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고 처마 끝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지저귀었습니다. 윤서는 그 품 안에서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보았던 것을 말하지 않기로. 진실을 덮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짓보다 더 큰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가엾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물은 달라졌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어도 물은 고요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수면을 들여다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하늘이 비치고 구름이 비치고 간혹 제 얼굴이 비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필이 찾아와 새 사건을 물었을 때 윤서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지요. 정필은 실망한 기색을 애써 숨기며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월향을 찾아갔습니다. 월향은 윤서를 보자마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곤 우물가에 나란히 앉아 수면을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업이 풀리면 물도 잠드는 법이다. 내 안에 맺혀 있던 것이 풀렸으니 물도 닫힌 것이야. 윤서는 물었습니다. 그럼 영영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월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위에 비친 하늘을 오래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능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이상하게도 그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있었지요. 월향의 말대로였습니다. 업이 풀렸다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가 완성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어느덧 어머니의 어깨를 훌쩍 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터 국밥집은 여전했지요. 아침이면 연화가 솥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윤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날랐습니다. 전과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윤서는 우물가에 서서 두레박을 올리며 물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순간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다시 열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윤서는 숨을 멈추고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처절한 아기의 마지막 모습. 그 마지막 순간이 물속에서 희미하게 펼쳐졌다가 이내 사라졌지요. 윤서는 천천히 두레박을 올렸습니다. 능력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오래 쌓인 미움과 혼란이 가라앉으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용서한 그날부터, 아니 어쩌면 어머니를 가엾게 여기게 된 그 순간부터 윤서의 마음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다시 물을 연 거겠지요. 윤서는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연화가 국을 끓이며 물었지요. 물 다 길었느냐? 예, 어머니. 윤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도 윤서는 가끔 물속에서 누군가의 전생을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친 장사꾼의 얼굴이 무릉덩이에 비칠 때, 국밥을 먹으러 온 나그네가 대야에 손을 씻을 때,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나 윤서는 더 이상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필이 찾아와 혹시 다시 보이는 것이 있느냐 물어도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서의 능력이 사라진 것으로 알았고 점차 윤서를 평범한 청년으로 대하기 시작했지요. 윤서는 그것이 더 좋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밝힐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떤 진실은 말하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더 큰 자비일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전생의 빚은 현생에서 갚아지고 현생의 상처는 다음 생에서 씻겨질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우물가에 서서 두레박을 올렸습니다. 물 위에는 여전히 하늘이 비쳤습니다. 흰 구름 한 덩이가 천천히 흘러갔고 그 아래 파란 하늘이 잔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하늘 속에 가끔 누군가의 마지막이 스쳐 지나가지만 윤서는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윤서야, 손님이 오셨다. 어서 물 좀 날라오너라. 예, 어머니, 지금 갑니다. 윤서는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평범한 청년의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두 생의 무게를 아는 자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인연이란 때로는 갚지 못한 빚으로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가장 깊은 방법은 진실을 들이밀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용서를 택하는 것임을 윤서는 우물가에서 배웠습니다. 능력을 감추는 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숙이었지요.
억울함이 풀리면 물은 하늘을 비춥니다. 그리고 하늘을 비추는 물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마지막이 흐르지만 그것을 혼자 감당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의 수명을 보는 아이. 와, 눈부셔. 먼 옛날 사람의 머리 위에 타오르는 불꽃을 볼 수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불꽃이 흔들리면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이는 알았지요. 아이는 흔들리는 불꽃을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재앙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장 보아서는 안 될 불꽃이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 그 머리 위에 불꽃이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자신의 불꽃을 내어주는 것, 자신의 목숨을 깎아내는 것. 과연 아이는 누구의 불꽃을 보았으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먼 옛날 세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신 지 18패가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에서 사흘길을 남으로 내려가면 바다와 맞닿은 작은 포구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나라에서는 태평성대라 하였으나 그 마을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기근과 질병, 그리고 바다의 풍랑 앞에 한없이 작고 여렸습니다. 포구에는 그물을 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상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안악들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사내들은 새벽 어스름을 뚫고 바다로 나아갔지요. 봄이면 봄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 아름답기 그지없었으나 아름다운 것과 배부른 것은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어느 이른 봄날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순우였습니다. 그런데 순우에게는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는 기이한 눈이 있었지요. 순우는 그물 짜는 일로 먹고 사는 상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순우가 갓 3살 되던 해에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였고, 이후 어머니 혼자서 순우를 품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또래보다 몸이 왜소하였으나 순우의 눈동자는 맑고 또렷하여 어른들도 그 눈빛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말문이 막히곤 하였습니다. 말이 적고 조용하였으나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고집도 있었지요. 순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 아주 조금 위쪽에 가느다란 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불꽃은 길고 튼실하게 타올랐고, 나이 든 노인일수록 그 초는 짧고 약하였습니다. 순우는 그것이 그저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순우의 어머니는 이름이 복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였으나 강단이 있고 부지런하여 가난 속에서도 순우를 반듯하게 키워냈지요. 남들 앞에서는 꿋꿋하였으나 순우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웃 노모 복순 할미가 있었는데 이 할미는 소문 옮기기를 밥 먹듯 하였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을 전체에 금방 퍼지는 것은 복순 할미의 입 덕분이었지요. 그리고 마을 어귀 쪽에는 사냥꾼 만복이라는 사내가 살았는데 이 사내는 유독 불꽃이 맹렬하고 굵어서 순우가 볼 때마다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어린 순우의 눈에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우는 그것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어머니에게만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꺼냈지요. 순우가 처음 불꽃에 관해 말을 꺼낸 것은 말을 배우던 서너 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순우가 불쑥 고개를 들더니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 위를 가리켰지요. 엄마 머리 위에 불이 있어요.
복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순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불이 있냐고 물으려는 순간 순우가 또 말했지요. 저 할아버지 불은 곧 꺼질 것 같아요.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은 마을 한쪽 끝에 사는 노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복례는 아이가 무슨 꿈이라도 꾼 것이려니 넘기려 했지만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례의 가슴 속에 작고 차가운 두려움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본다는 불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복례는 그날부터 순우를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지요. 순우가 10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복례는 그동안 아이가 흘린 말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고요한 저녁, 순우와 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우야, 내가 말하는 그 불이 무엇이냐? 어미한테 솔직히 말해보거라. 순우는 잠시 무릎 위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머리 위에 초 하나씩 타오르는 것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초가 길고 나이든 어른일수록 초가 짧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병이 들거나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 불꽃이 흔들리거나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순우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초는 길고 튼실하게 타오르고 있다고. 그러니 어머니는 오래 사실 것 같다고 말이지요. 그 말에 복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 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초가 약해질 때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냐? 예, 어머니. 만복 아재도 마을 어귀 할아버지도 모두 그랬어요. 복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실감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복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우야, 이 일은 함부로 남에게 말해서는 아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느니라. 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무게 하나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해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사냥꾼 만복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거한이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목소리가 우렁차서 웬만한 일에는 눈도 꿈쩍하지 않는 사내였지요. 순우의 눈에 보이는 만복의 불꽃은 언제 보아도 굵고 맹렬하여 마치 한 아름 되는 소나무에 붙은 불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맑고 청명한 날 아침 순우가 만복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비볐습니다. 그 굵고 단단하던 불꽃이 갑자기 가늘게 꺾여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바람이 없는데도 흔들리는 촛불처럼 만복의 불꽃은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순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당부가 떠올라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산적 무리가 마을 어귀를 습격하였고 만복은 마을 사람들을 지키다가 산적의 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우는 텅 빈 만복의 집 앞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이지만 불꽃은 반드시 먼저 흔들린다는 것을 순우는 그날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늦여름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바람도 순하게 불어오는 완연히 좋은 날씨였지요. 마을 어부 덕칠이 새벽 일찍 배를 끌고 폭우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우는 그 모습을 보다가 멈칫하였습니다. 덕칠의 초가 꺼질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우는 달려가 덕칠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바다에 나가시면 아니 됩니다. 덕칠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지요. 덕칠뿐 아니라 옆에 있던 어부들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날씨 좋은 날 배를 안 내면 어쩌라는 게냐.
사람들은 아이의 말을 흘려듣고 뿔뿔이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덕칠의 어머니 복순 할미가 막 집을 나서다가 아들을 붙들었습니다. 복순 할미는 지난밤 꿈자리가 몹시 사납고 불길하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참이었지요. 아야, 오늘은 엄마 꿈이 심상치 않으니 가지 마라. 어미의 눈빛이 워낙 간절하였기에 덕칠은 못 이기는 척 발을 돌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어미를 위해 그날 하루 바다를 포기한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뒤집히더니 예고도 없이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는 산처럼 일어났고 그날 바다에 나간 배 수십 척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사내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포구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살아 돌아온 덕칠은 넋이 나간 얼굴로 순우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나를 살렸구나.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라고, 몸에 신이 들려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어떤 이는 먼 산에 있는 신령이 아이를 빌어 점지를 한다 하였고, 어떤 이는 바다 용왕이 아이에게 귀를 열어주었다고도 하였습니다. 복례는 그 소문들을 들을수록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복례는 순우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순우야, 사람들이 내가 신접하여 예언을 한다고 소문이 났다. 이러다가는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순우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위험한 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시옵니까? 복례는 대답을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한참 뒤에 복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게 어찌 그런 것을 알았냐 물으면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서려 할 때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서 가지 말라 한 것뿐이라고만 말하거라. 알겠느냐? 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불꽃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사길을 나서려는 상인 하나가 짐을 꾸리고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순우가 지나치며 바라보니 그 상인의 초는 멀쩡하고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이 짐을 지고 막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불꽃이 갑자기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우는 멈칫하다가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길로 떠나시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상인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덕치를 살렸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막상 자신의 장사길을 막으니 고민이 앞섰습니다. 내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길을 떠나야 한다. 이 길이 위험하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도 길은 떠나야 하느니라. 순우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까? 저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다만 그쪽은 한참 돌아가야 하는 길이라. 그러면 저쪽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상인은 못 믿어온 눈초리로 순우를 내려다보았으나 반신반의하며 발걸음을 저쪽으로 돌렸습니다. 순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인의 초를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불꽃이 다시 안정을 찾으며 굵고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어르신, 그쪽 방향은 안전합니다. 상인은 잠시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쪽 길이 나에게는 지름길이라 편하지만 나를 위한 내 충고를 들으마. 상인은 돌아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처음 상인이 가려던 그 길로 떠난 다른 상인들이 도적대를 만나 짐을 몽땅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퍼지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순우를 찾아오기 시작하였지요. 자신의 앞날을 봐달라며 줄을 서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순우는 찾아오는 사람마다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점을 볼 줄 모릅니다. 다만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느껴질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 하나가 이른 시각부터 광주리를 들고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순우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아주머니의 초가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우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십니까? 제삿날이 내일인데 장에 가야지. 지금 가시면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순우 덕에 살았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마냥 무시할 수도 없었지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가면 괜찮겠느냐? 불길한 기운이 사라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시가 지나도록 순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넘어 미시가 넘어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아주머니의 속이 타들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순우를 찾아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면 말해주겠다 해놓고 내 때문에 내가 장에도 못 가게 생겼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장에 가는 고갯길에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이었지요. 아주머니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뒤에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산사태가 날 줄 알았냐? 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주머니께서 장에 가신다 하실 때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가지 말라 한 것뿐입니다. 마을에는 주먹이 세기로 소문난 싸움꾼 봉석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눈이 날카롭고 목이 굵어보기만 해도 기운이 넘쳤지요. 순우의 눈에 비치는 봉석의 불꽃은 언제나 굵고 환하였습니다. 꺼질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우는 봉석에 관해서만큼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강한 불꽃이니 당분간은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봉석이 술에 잔뜩 취한 채 마을 우물가를 비틀거리다가 그만 우물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순간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에야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순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은 분명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죽었을까? 순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불꽃은 다가올 죽음의 기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순간의 선택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강한 불꽃이라도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 앞에서는 무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순우는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초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한켠에 출산이 임박한 안악이 있었는데 순우가 지나치다 그 집 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 안악의 초가 갑작스럽게 가늘어지며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우는 지체 없이 의원을 찾아가 달려 오게 하였습니다. 의원은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조금 더 살피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거꾸로 들어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의원은 서둘러 손을 썼고 마침내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순우를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라 하였지요. 그러나 순우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늦게 의원을 불렀어도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하였기 때문입니다. 칭찬과 기대가 쌓일수록 순우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겨울이 들어서던 무렵이었습니다. 이웃집에서 갑작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젖먹이 아기의 어미가 아기가 이상하다며 곡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순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기는 요 위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순우가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기의 초는 길었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기였으니 당연히 초가 길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 긴 초의 불꽃이 급속도로 약해지며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지가 다 타들어가듯이 말이지요. 아기 어미가 사람들을 해치고 나오다 순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함이 가득하였지요. 순우야, 어찌해야 하느냐? 나는 죽어도 되니 아이만 살려다오. 순우는 아기 어미의 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미의 초는 여전히 정상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우의 머릿속에 생각이 번쩍 스쳤습니다. 어미의 초에서 불꽃을 조금 떼어 아기의 초에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순우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공기만 스칠 뿐이었습니다. 아기의 초도 어미의 초도 자신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순우는 다시 한번 더 집중하여 손을 뻗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 순우는 낮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의 초에는 손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이 아기는 가쁜 숨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아기 어미의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우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죽음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순우는 그 차갑고 무거운 밤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우는 개울가에 나가 물을 들여다보다 문득 자신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물에 비친 얼굴 위로 길고 굵은 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으니 초는 당연히 길었지요. 순우는 호기심이 일어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 끝이 초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단단하고도 따뜻한 것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순우는 눈이 동그래져서 다시 한번 손을 뻗었습니다. 역시 닿았습니다. 순우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초는 만질 수 없었지만 자신의 초만큼은 닿는다는 것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순우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예감이 파동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해 봄이 완연하게 무르익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례가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 밝은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순우야, 오늘은 봄나물이나 뜯어다가 먹자꾸나. 어미가 뒷산에 다녀올 테니 너는 물이나 길어 오너라. 순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순우의 눈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초가 평소와 다르게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산에 가시면 아니 됩니다. 복례는 순우의 눈빛을 보더니 이내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마당 창고에 배추하고 무가 있으니 그것으로 반찬을 해 먹자꾸나. 어서 물이나 길어 오너라. 복례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순우는 어머니의 초가 다시 안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꽃이 다시 굵고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순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물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우물로 가면서 순우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별탈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부엌에 들어가 물을 씻고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불을 지피다가 잠시 허리를 펴려고 마당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집 뒤쪽으로 눈길이 가는 순간 복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뒷산 기슭에 두릅나무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 위에 탐스러운 두릅순이 소복이 돋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따지 않은 것이었지요. 어머나,
저기 두릅이 저렇게 많이 돋았구나. 복례는 잠깐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맛있는 봄나물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바구니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르는 길도 집 바로 뒤쪽이라 먼 산이 아니었으니까요. 두릅을 몇 손 딴 복례가 막 발걸음을 돌리려는 참이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비탈길을 내려서려는 순간 바위 틈새에 다리를 틀고 있던 독사가 복례의 발목을 물었습니다. 복례는 비명을 삼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복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까지 내려가야 한다. 아들을 만나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비탈을 기듯이 내려왔지요. 마당에 들어서던 복례는 결국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바구니에서 두릅이 쏟아져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돌아오던 순우가 집 앞에 들어서다가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였습니다. 물 항아리가 땅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우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부르짖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복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순우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순우야, 독사해. 그 말을 끝으로 복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순우가 어머니의 머리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다시 굵어졌던 어머니의 초가 지금은 거세게 흔들리며 꺼질 듯이 위태롭게 타고 있었습니다. 순우는 이웃집에 도움을 청하여 어머니를 방에 뉘었습니다. 마을 의원이 달려왔으나 독이 빠르게 퍼진 탓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물린 지 오래되어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가고 방 안에 순우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호롱불 하나만 타오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복례의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하였으며 머리 위에 초는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미칠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우는 어머니 곁에 꿇어앉아 자신의 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초는 길고 굵게 변함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내 것은 닿는다. 순우는 떠올렸습니다. 개울가에서 손을 뻗었을 때의 그 감촉을, 갓난아기의 초에 손이 닿지 않던 그 절망을, 그리고 아기 어미가 울부짖던 목소리를. 죽어가는 사람의 초를 살릴 방법은 없는 것인가? 만약 자신의 초에서 불꽃일부를 떼어낼 수 있다면, 그것을 어머니의 초에 붙여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순우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도 몰랐고, 가능하다 한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앉아서 어머니의 초가 꺼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순우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순우는 더 깊이,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개울가에서 처음 닿았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발로, 어깨로,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상태로 순우는 불꽃의 일부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어머니 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불씨를 옮기듯이 말이지요. 어머니, 순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지만 순우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일렁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는데 호롱불이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물결이 방 안 가득 출렁이는 것 같았지요. 순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눈은 어머니의 초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초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꺼질 듯 흔들리던 불꽃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던 것이 잠잠해지듯 어머니의 초는 서서히 굵어지고 밝아졌습니다. 순우는 그 모습을 보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더 밝게. 그러나 동시에 순우 자신의 초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길고 굵었던 초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되어버렸지요. 어린 나이에 순우가 가지고 있어야 할 수명이 고스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순우는 입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방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순우는 눈을 뜨고 어머니의 초를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고 안정적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보였습니다. 순우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고 발목이 욱신거렸으나 살아있었습니다. 복례는 자리를 더듬다가 옆에 쓰러져 있는 순우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원이 다시 달려왔습니다. 순우는 한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하다가 해가 중천에 이르러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어렴풋이 눈을 뜬 순우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머리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초도, 의원의 초도, 방 안을 들여다보는 이웃 사람들의 초도,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늘만 있었습니다. 순우는 눈을 비볐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불꽃을 어머니에게 나누어 준 그 밤 이후 다시는 사람들의 초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지요. 복례는 순우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우야, 내가 어미를 살렸느냐? 순우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순우는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불길한 기운도 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을 봐 달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순우는 담담하게 말하였지요.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능력이 있으면서 숨기는 것이라고, 더 들이면 보여줄 것이라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우가 끝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자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신동이라는 소문도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순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례는 살아있었고 그것이 전부였으니까요. 다만 순우의 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쉬이 지치고 추위를 많이 탔으며 이따금 이유 없이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나누어 준 불꽃만큼 순우의 수명은 깎여 나가 있었지요. 그러나 순우는 그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우는 20을 간 넘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나이보다 훨씬 여위고 병약하였습니다. 복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순우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우는 마당에 나와 봄볕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매화가 피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복례가 나와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순우는 눈을 감은 채 낮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불이 보이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한 세상에서 가장 밝은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복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봄볕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늦봄, 순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요. 마지막 순간, 순우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아들이 떠난 뒤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봄이 오면 마당에 앉아 햇볕을 받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먼 곳을 응시하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이 갖고 더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우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지요.
그것은 자신의 수명이었으나 순우에게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아끼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신통한 능력보다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세상 모든 거짓을 듣는 아이. 누가 내 감을 따먹었느냐? 너냐? 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전 정말로 안 먹었어요. 거짓말을 하면 쇳소리가 들립니다. 진심을 말하면 맑은 물소리가 들리지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귀를 가지고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귀 때문에 장터에서 억울한 사람을 구하고 마을의 누명을 벗기고 탐관오리의 거짓을 낱낱이 밝혀냈지요. 하지만 아이는 곧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거짓말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뱉은 거짓, 손자를 지키기 위한 노인의 거짓 자백. 아이의 귀에는 똑같이 쇳소리가 울렸지만 그 안에는 목숨보다 무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만이 세상을 구한다고 믿었던 아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먼 옛날 한양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마을 버드네고을에 귀동이라는 사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귀동은 가난한 농가의 외아들로 홀어머니 송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초가집 한 칸, 자그마한 텃밭 하나가 전부인 살림이었지만 송이는 늘 성실하게 일했고 귀동도 어머니 곁에서 부지런히 자랐지요. 또래보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도 귀동은 누군가 말을 할 때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말 속으로 온 정신을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그런 귀동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 말을 참 골똘히 듣는구나. 뭔가 남다른 데가 있어.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귀동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귀동의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말에서는 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 소리가 들렸고 어떤 말에서는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지요. 처음에는 그저 귀가 이상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어온 것이겠거니 어디선가 물이 흐르는 것이겠거니 싶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소리는 사람이 말을 할 때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새가 울어도 그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귀동은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어떤 말에서는 맑은 소리가 나고 어떤 말에서는 쇳소리가 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그 의문은 귀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귀동이 1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송이가 이웃집 안악과 마당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동 엄마, 오늘 장에서 비단 한 필 샀다오. 아주 싼 값에 얻었지, 뭐야. 그 순간 귀동의 귀에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귀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안악이 비단 장수를 속여 헐값에 비단을 빼앗아 갔다는 소문이었지요. 귀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제 그 쇳소리와 오늘 이 소문이 어쩐지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동은 처음으로 자신의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단순한 이상현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귀동은 어머니 심부름으로 마당을 빗질하다가 그만 친구들에게 이끌려 뒷산으로 놀러 가고 말았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온 귀동에게 송이가 물었습니다. 마당 빗질 다 했느냐? 귀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동의 귀에 날카롭고 선명한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말에서만 들리던 소리였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말에서 울린 것이었지요. 귀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송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귀동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말에서 쇳소리가 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귀동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가능성에 닿았습니다. 혹시 이 소리는 거짓말을 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닐까? 그날 밤 귀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그 쇳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귀동은 일부러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송이가 아침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귀동아, 어제 밥은 배불리 먹었느냐? 귀동은 일부러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조금 모자랐어요. 그 순간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귀동은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은 배불리 먹었어요. 이번에는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쇳소리, 진심을 말하면 맑은 물소리. 귀동은 그 순간 자신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렵고도 묘한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귀동은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말을 더욱 골똘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상인의 말, 길을 걸으며 나누는 이웃들의 대화, 어머니가 마을 안악들과 나누는 이야기까지. 모든 말 속에서 귀동의 귀는 쉬지 않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맑은 물소리가 들릴 때면 귀동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진심을 말하고 있구나 싶었지요. 반대로 쇳소리가 울릴 때면 귀동은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말 어딘가에 거짓이 숨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동은 그 소리를 듣고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어떻게 남에게 설명한단 말인가? 설령 말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지요. 그렇게 귀동은 혼자서 그 소리를 가슴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작은 비밀 하나를 품은 것처럼 귀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귀동과 친구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감나무 아래를 지나가다 탐스럽게 익은 감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나무 위로 올라가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귀동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 아이가 감을 따 먹었고 두 아이는 조금 떨어져 망을 보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집주인 노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아이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누가 내 감을 따 먹었느냐?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하나씩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귀동의 귀에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시 쇳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망을 보던 아이 하나가 억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따 먹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귀동의 귀에 맑고 고운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귀동은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에게서는 쇳소리가 났고 진심을 말한 아이에게서는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자기 자신의 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서도 똑같이 들렸습니다. 귀동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소리를 잘 쓰면 억울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지요. 감나무 사건 이후 귀동은 한동안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귀동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 들리는 쇳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장터 상인이 값을 흥정하는 말, 마을 어른이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인사, 심지어 친구들이 장난치며 하는 말까지도 그 안에 거짓이 섞여 있었지요. 귀동은 차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거짓말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어린 귀동에게 작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이웃의 말에서 쇳소리가 들릴 때, 웃으며 인사하는 어른의 말에서 쇳소리가 울릴 때, 귀동은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송이는 그런 귀동을 보며 물었습니다. 귀동아,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밥도 잘 안 먹고. 귀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귀동의 귀에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은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말은 어쩐지 자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귀동이 11살이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버든의 고을에 세금을 거두러 관리들이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 곡식이 절반도 되지 않는데 작년과 같은 세금을 내라 하니 모두가 근심에 잠겼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귀동은 잠자리에 들려다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관리 하나가 집 앞에 서서 송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쌀이 얼마나 있느냐? 송이는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쌀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귀동의 귀에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귀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부엌 항아리 안에 쌀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을 버티기 위해 송이가 한 줌씩 아껴 모은 쌀이었지요. 관리가 떠난 뒤 귀동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까 거짓말 하셨지요? 송이는 한참 귀동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 쌀은 우리가 겨울을 버텨낼 마지막 쌀이다. 저걸 빼앗기면 우리는 봄을 보지 못한다. 귀동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거짓말은 왠지 달랐습니다. 쇳소리가 울렸는데도 그 말 안에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귀동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버든의 고을에는 모처럼 풍년이 들었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바람에 물결치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송이도 이 해만큼은 넉넉하게 곡식을 거둬들였고 귀동도 어머니 곁에서 힘껏 일을 도왔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잔칫날이 생겼습니다. 풍년을 감사하는 고사를 지내고 이웃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귀동도 친구들과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며 오랜만에 한껏 웃었지요. 그날 저녁 귀동과 송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가을 달이 하늘 한가운데 걸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왔고 마당의 감나무 잎이 사락사락 소리를 냈지요. 송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귀동아, 올해는 참 잘 버텼다. 귀동은 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순간 귀동의 귀에 맑고 고운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송이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귀동의 머리를 조용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곁에 있어서 내가 살아간다. 귀동의 귀에 다시 한번 맑은 물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운 소리였습니다. 귀동은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어머니 곁에 앉아 달빛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곳도 부럽지 않았지요. 달빛은 두 모자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고
가을바람은 나뭇잎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을 끝 무렵 장터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귀동은 그날도 어머니를 따라 장터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상인이 어떤 사내의 팔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다. 이 자가 내 돈주머니를 훔쳤소. 사내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귀동의 귀에 맑은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보았소. 저 자가 상인 곁에서 수상하게 서 있었소. 귀동의 귀에 쇳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귀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억울한 사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관하로 끌고 가라. 귀동은 망설였습니다. 어른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나섰다가 오히려 야단을 맞을 수도 있었지요. 송이도 귀동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말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물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귀동은 결국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귀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인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끼어드느냐? 귀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저 사람이 훔치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기 저 사람이 보았다고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귀동이 가리킨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결국 그의 허리춤에서 돈주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장터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억울하게 잡혀있던 사내가 귀동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귀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이는 귀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지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귀동도 스스로 알 수 없었습니다. 장터 사건 이후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버든의 고을의 거짓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있다더라. 처음에는 장난처럼 귀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뒤에 숨기고는 물었지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냐? 귀동은 대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소리가 들리면 귀에서 오는 소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귀동의 눈빛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알아듣는구나. 그런데 그 소문이 번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곡식 자루 하나가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이 장터까지 돌아다니며 도둑을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며칠 뒤 곡식 자루는 마을 어귀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마침 귀동이 있었습니다. 귀동은 그저 친구들과 숲에서 놀다가 그 자루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 아니냐? 거짓말을 알아듣는다더니 사실은 도둑 아닐까? 집주인이 귀동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이냐? 귀동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서 발견한 것뿐이에요. 귀동의 귀에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귀동 스스로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어젯밤 저 아이가 이 근처에 있는 걸 보았소. 귀동의 귀에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귀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가 발끈했습니다.
아이 말로 사람을 의심하겠다는 거냐? 그러나 마을 노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 집도 한번 둘러보자. 결국 사내의 헛간 뒤에서 곡식 자루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사내가 범인이었습니다. 귀동에게 누명을 씌워 자신을 숨기려 했던 것이었지요. 사람들의 눈빛이 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귀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켠에 씁쓸한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곡식 사건 이후 귀동은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던 기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지켜주지만 때로는 오히려 위험에 끌어들인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요. 송이는 그런 귀동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귀동아, 세상에는 진실보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 내 귀가 아무리 맑아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단다. 귀동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 막쇠가 귀동을 찾아왔습니다. 막쇠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귀동아, 사실 나도 그날 내가 도둑인 줄 알았어. 귀동의 귀에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귀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조차 자신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가슴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귀동은 화를 낼 수도 없었지요. 그래도 찾아와 줘서 고마워. 귀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귀동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말이지요. 버든의 고을에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박수달이라 하였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던 날 박수달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을에 있는 동안 억울한 백성이 한 명도 없도록 하겠소. 귀동의 귀에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귀동은 마을 어귀에서 그 모습을 멀찌감치 바라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화려한 말과 넉넉한 웃음 뒤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달은 부임하자마자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쌀을 나눠주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며 인심을 얻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번 원님은 다르구나. 참으로 좋은 분이야. 하지만 귀동의 귀에는 박수달이 말을 할 때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인자한 말을 건넬 때도,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다고 할 때도, 백성을 위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도 귀동은 박수달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을 말하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거짓을 스스로 진실이라 믿는 것처럼 쇳소리 안에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박수달이 부임한 뒤로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에서 가장 넉넉한 집이었던 영감댁 곡식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관아에서는 방화범을 잡겠다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관련도 없는 젊은 머슴 하나가 붙잡혔지요. 그 머슴은 관아 마당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귀동의 귀에 맑은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귀동은 조용히 송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귀동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서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며칠 뒤에는 마을 둘의 돈이 사라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 집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는데 관리인을 맡았던 박씨 아저씨가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 푼도 손댄 적이 없소. 귀동의 귀에 또다시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는 것은 언제나 박수달이 보낸 아전들이었습니다. 귀동은 그 아전들의 말에서
늘 쇳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동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고작 11살 아이가 관아의 관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귀동은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동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전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운 좋게 맞힌 것뿐입니다. 귀동의 귀에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귀동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한 것이었지요. 귀동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박수달이 직접 귀동을 찾아왔습니다. 박수달은 인자한 얼굴로 귀동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귀동아, 나는 내 능력이 필요하다. 마을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냐? 내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들을 모두 풀어줄 수 있다. 귀동의 귀에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귀동은 박수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 거짓이 담겨 있었지요. 귀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수달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나서며 아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잘 지켜봐라. 그 말도 귀동의 귀에 들렸습니다. 쇳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섬뜩하게도 맑은 물소리였습니다. 박수달은 진심으로 귀동을 감시하려 했던 것이지요. 귀동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박수달은 마을 사람들을 관아 마당에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영감댁 방화 사건과 두레돈 도난 사건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박수달은 귀동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귀동아, 내가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주어야겠다. 귀동은 어머니 손을 잡고 마당 앞에 섰습니다. 주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잡혀있던 머슴과 박씨 아저씨도 묶인 채 끌려 나와 있었지요. 박수달이 먼저 머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가 방화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어떠하냐? 귀동은 머슴을 바라보았습니다. 머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동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수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수달 곁에 서 있던 아전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이 목격자이옵니다. 저 머슴이 불을 지르는 것을 분명 보았습니다. 귀동의 귀에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귀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귀동아, 말을 함부로 하면 못 쓰느니라. 그 말에도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귀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흔들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주위의 눈들이 전부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수달은 천천히 귀동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을 꾸며 억울한 사람을 만들려 하고 있소. 모두 들으시오. 귀동의 귀에 또다시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송이가 귀동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오? 박수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관아를 어지럽혔소. 당분간 맡아두겠소. 아전들이 귀동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송이가 귀동을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귀동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쇳소리뿐이었습니다. 박수달의 모든 말이, 아전들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이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지요. 귀동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가? 나의 귀가 아무리 정확해도 이 세상이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 뒤쪽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갈 노인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갈 노인은 박수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박수달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노인, 지금 관아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오? 갈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둘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적혀있는 장부요. 소인이 열흘 전 우물가에서 주었는데 이것이 원님 도장이 찍혀 있소.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박수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태어난 얼굴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장부는 위조된 것이요. 귀동의 귀에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갈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님, 최영감대 곡식 창고 불이 나던 날 밤 원님은 어디 계셨소? 박수달이 말했습니다. 관아 안에 있었소. 귀동의 귀에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귀동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입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그날 밤 원님 파마가 최영감대 골목 근처에 있는 걸 봤소.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우리 집 몸종도 아전들이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을 봤다 했소. 하나둘씩 목소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입을 닫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귀동의 귀에는 물소리가 잇따라 들렸습니다. 진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전 하나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원님의 명으로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귀동의 귀에 맑은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또 다른 아전도 하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돈을 빼돌린 것도, 억울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운 것도 모두 박수달의 짓이었음이 밝혀졌지요. 박수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모두 거짓이오. 아이 한 명의 말과 아전 몇 명의 말로 나라의 관리를 죄인으로 몰겠다는 것이오. 귀동의 귀에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갈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님, 이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보고 있소. 그 백성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겠소.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박수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관아의 도성으로 장계가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도성에서 관리들이 내려왔고 박수달은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던 머슴과 박씨 아저씨는 풀려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지요. 머슴이 귀동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를 믿어줬구나. 그 마음 잊지 않겠다. 귀동의 귀에 맑은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박수달이 떠난 뒤 버든의 고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황금빛 늦가을 햇살이 마을 위로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귀동도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정리하고 장터에 나가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귀동은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얼마 뒤 갈 노인이 귀동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노인은 귀동의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귀동아,
세상에는 두 가지 거짓이 있다.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거짓이지. 하지만 내 귀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귀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거짓말에서, 노인의 거짓 자백에서, 마을 사람들의 선의의 거짓에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 진실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짓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니지.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가, 아니면 해치는가이다. 귀동은 그 말을 오랫동안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귀동은 사람들의 말에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침묵해야 하는가. 귀동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쇳소리와 물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마음이 진짜 능력이었지요. 옛말에 지혜로운 귀는 소리를 듣고 어진 마음은 침묵을 안다고 했습니다. 귀동은 그날부터 그 두 가지를 함께 지닌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쇳소리도 물소리도 이제는 귀동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작은 길잡이가 되어 줄 뿐이었지요. 그런 귀동을 보며 송이는 말했습니다. 귀동아, 너는 참 귀한 아이구나. 귀동의 귀에 맑고 고운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에서 들린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세상에는 진실을 듣는 귀보다 진실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마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귀동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쇳소리도 녹여버리는 힘이 있었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